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요, 50억 원 이상의 뇌물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86억 원이 넘는 돈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이른바 장량 감경을 받은 것이죠.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받아냈고, 또 당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에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집행유예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판부는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매우 친절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이죠.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렇고 그런 사이.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로우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집중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또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관계자들이 폭로하는 법 이슈, 관계자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바로 연결하죠.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2년 6개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5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21년이니까 횟수로는 6년 차에 이 판결이 이제 나와서 저는 참 많이 늦다. 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의 뇌물 사건 이런 게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사필 규정,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국민 상식선에서의 판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비판이네요, 의원님. 왜냐하면요, 네. 저는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형량이 너무 적다 어쩐다 이렇게들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컸다고 봤고, 네. 또 뭐 듣도 보도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참고하겠다. 네. 삼성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준법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느닷없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잘 봐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네네. 저는 이거 완전히 상식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런 황당한 설정이 정말 조마조마했고, 네. 만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만일에 집행유예가 나왔거나 봐주기 판결이 나왔으면 정말 그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형량이 적고 이런 뭐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내심 진짜 우려했었던 상황으로 가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봅니다. 뭐 기대치가 워낙 낮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2년 6개월, 그러니까 5년 최하한선에서도 이제 절반을 깎아주는 2년 6개월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어쨌든 문제가 됐던 돈을 다 반환을 했고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뭐 뇌물을 줬던 부분도 인정한다, 이러면서 이제 가명 사유를 쭉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준법감시위가 미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전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참 드문 일이었고요. 그렇죠. 네. 또 미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기업 법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니? 라고 하는 걸 과거의 이 행위들을 봐서 이거를 양형에 참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설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그 돈을 횡령해서 뇌물로 갖다 준 가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준법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이런 설정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인 법인 삼성전자 법인에게 가해자를 이렇게 좀 봐주기 판결을 위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참 납득되지 않는 이런 요구가 재판 과정에 있었고 네. 판결문 쪽에 있는 과정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의 곳곳에 보면 정말 마지못해 실형 법정 구속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 사회의 상식선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 우리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수성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네. 사법부의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재벌 총수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힘센 사람은 봐줄 수도 있구나, 봐주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네. 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고 네. 네. 답답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나마 천만다행 그나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과는 선고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거고 또 재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이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한 재판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뇌물을 왜 갖다 줬는지에 네네. 대해서 이미 특검과 그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 경영권 승계의 본론이 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여기에서 판결이 당연히 참고가 될 거라고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뇌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피해자예요. 물론 네. 삼성전자의 투자자라든지 임직원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불법 합병 과정에서 동원했던 국민연금, 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 피해는 금액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말로 할 수 없고 네. 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 동원됐었던 개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의 리테일들이 동원돼서 했었던 그 불법 행위들, 찬성토록 유도했었던 행위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네. 이 피해봤던 것들, 어마어마한 피해자들과 피해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놓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지금 공매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매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그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공매도를 3월 16일 날 날짜 박아놨으니까 그냥 재개하자.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그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만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네. 금융당국의 노력을 부실했기 때문에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신뢰가 없으면 주식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믿고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 618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삼성 저격수, 아니 삼성 지킴이 어느 별명이 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당연히 삼성 지킴이이고요. 실제로도 지킴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네. 삼성 이건희 부회장과 관련된 건도 네. 공정에 관한 건이고요. 네. 사법정의.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판치고 개미 투자자들 눈물나게 하는 행위 네.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시대에 손에 잡히는 공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혹은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단연 화제의 중심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온라인과 현장 동시에 진행되는 처음 보는 기자회견 풍경이었습니다.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눈길을 끌던가요? 개인적인 관심사도 좋고. 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데 기자들이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면 관련 얘기인데요. 예. 네. 그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당대표의 발언을 살려두는 취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오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년 그 발표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을 했고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수치나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밝혔고, 근데 다만 이제 일거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는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좀 말씀하셨던 부분도 와닿고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초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경찰에게 넘겨줘도 되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네, 질문이. 대통령의 답은 이 부분은 검경 수사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경찰의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예전에 그 경찰로 전화를 걸었는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전화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좀 미온적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 끝내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녹취록이 모두 공개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경찰 조직 전체가 대국민 각성을 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유의미한 말 중에는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61만 가구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네, 결국은 저는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구 분포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인 가족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혼자 일을 하러 가거나 또는 자녀가 출가해서 또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인구 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인 가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처음 이제 언급했던 부분 그 사면론.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또 어떤 각도로 답변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 관측들이 있었는데 꽤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부 언론들은 불가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뭐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약간 갑툭튀한 이슈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금 왜 논의가 돼야 되는 거냐. 뭐 판결한 지 얼마 되지도 네. 않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인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도 정적인 언어이긴 했지만 비교적 그와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사면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합의 같은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좀 같이 한 건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쉬운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지지층과 그다음에 어떤 촛불 정권이라는 상징성 이런 거에서 사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대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근데 어떤 국민들은 사면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 이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시기 같은 것들이 결국 정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또 질문이 주어질 텐데 뭐 그때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가장 좀 곤란해지고 난처해진 건 이낙연 대표예요. 공을 쏘아 올렸고 물론 최근에 뭐 또 양정철 전 원장 만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실점할 이슈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내서 예를 들면 그 실점이 방어가 됐냐 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지지율이나 어떤 지지층을 많이 잃어버렸고 당 입장에서도 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당내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인상을 남겼냐면 당과 청이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의 발언에 극명한 온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역할 분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먼저 한번 얘기를 꺼내보고 오늘 띄우고 네, 뭐 그런 거 그거에 많이 대해서 있었죠. 이제 대통령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당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임기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과 청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수 국무총리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많이 좀 빚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질문이 나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네. 뭐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추가 징계나 흔히 말하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추윤 갈등이라고 1대1 갈등으로 불렀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1대1 갈등 양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임기를 맞춰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흔들려는 의도는 없었다. 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순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거면 검찰총장 임기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적으로 네네. 응답한 것이 있습니다. 임기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임기제가 없었다면 징계 절차를 가지 않고 바로 해임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징계 절차가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어느 정도 사법부를 거쳐서 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싫지만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법과 뭐 절차에 따라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평소에 소신대로 얘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념 규정도 그렇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제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그동안 좀 목소리 크게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수위와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조금 온도차가 있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반을 관통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평을 하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갈등 지수를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더 이상 뭐 갈등 이슈에 전면에 선다거나 갈등 이슈를 지휘하거나 갈등 이슈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나와서 민생과 경제 문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뭐 백신 문제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이제 여러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표출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의도는 정치 무대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네. 코로나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이고 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민생 이슈가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년 그 발표 때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좀 표명을 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인 기조도 그렇게 좀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여권 일부 인사들과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언으로 이 이재명 지사 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회견문 보면은 일단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도 내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라고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자의적으로.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기도 하세요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상황에 이 따라 다르다 이랬죠. 네. 민주 정권의 수건 사업 같은 것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지방 자치제를 실현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지방 자치를 얘기했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방 분권과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냐? 결국은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강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또다시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을 만든 대목이 있었죠.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338번님이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입양 관련 발언은 실망이었습니다. 아이를 대체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지금까지도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맥락과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 워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입양 숙려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가 말하자면 주어가 빠져서 주어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워딩이 나와서 그렇게 들렸던 거다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제 1월달
그러니까 처음 정리 사건이 났을 때도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동학대 사건을 입양 가정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좀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의 비판에 타당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입양 가정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 이제 상당히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발언이 좀 정제가 되지 않고 이제 나왔다라는 점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해다, 발언상에 뭐 말하다 보니까 표현상에 실수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천금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어휘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본래 뜻과 워딩이 좀 달리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청와대가 빠르게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6개월 정도 시험 양육 또는 시험 동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 입양을 맞이한 부모가 잘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전담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아이도 이 부모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 피력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바꾼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무슨 어떤 물건처럼 들릴 수 있으니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뜻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려갔지만 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 사전에 정인이 부모가 어떤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기관이 어떻게 전담할 수 있을 것인지 빠르게 또 대책을 내놓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 실제로 2018년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 관한 연구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시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하는 민간 기관에게 최종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이게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빠르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국가기관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대통령의 전체적인 이제 기조가 갈등 이슈, 정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거였다라고 하면 생활 이슈나 경제 이슈는 어떤 민생 이슈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정치나 갈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함께할 경우에 디테일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도 이 인식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에게 지지를 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민생 이슈라든지 생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가 기조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안에 대한 굉장히 전문성이나 인식들을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요 발언이 그런 이제 논란을 지금 낳은 것 같습니다. 뭐 의견 다양해요. 그 맥락을 취지를 보자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 선택은 좀 심했다 등등. 우리 그 문자도 다양합니다.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 입양 관련 발언은 저희도 지역 맘카페에서 뜨겁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883번님은 달을 보라고 하니까 손톱 끝 때만 바라보니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보죠. 정부가 6월부터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했죠. 김한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굉장히 세법이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재 2배 가량인 6%까지 오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40에서 70%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되팔아도 지금 이제 통상적인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거래에서 산 다음에 2년 후에 팔면 좀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년 안에 되팔아도 60% 양도소득세율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그 6월 뭐 2주택자가 있는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존에는 5억 3,100만 원이었는데 그 후에는 6월 1일 이후에는 6억 4,1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이제 증가를 하고요. 뭐 조정 지역 내에 공시가격 20억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네. 지난해 4,700만 원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는 1억 500만 원으로 한 2배 이상 오는 네. 금액을 내게 됩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뭐 종부세랑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팔 때도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에 출구가 없다 이런 네.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15억대 구입, 제가 조정 지역 내 공시가격 20억 아파트 두 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30억, 40억대 주택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공시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한 채냐 두 채냐 이 논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세냐 소득세냐 따지지 않고 보유세냐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조세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경제지를 중심으로 계속 이거를 숫자나 통계를 흔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네. 세금 폭탄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한 30억, 40억 되시는 그러니까 25억, 15억 이상 되는 주택 그리고 최근에 원래 이제 주택 가격보다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월 달부터는 부동산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조세를 한다, 과세를 한다. 이 원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1년에 1, 2억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세금 1억 정도 내는 거는 굉장히 아까운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어쨌든 그 계속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쭉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다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 주택을 네. 내놓고 매물도 내놓을까 늘어날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기조가 절대적으로 6월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네.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6월 이후까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세금을 못 견뎌서 내놓은 사람이 과연 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은 자신의 총자산은 두 채 기준으로 해서 3, 40억인데 1년에 몇 천만 원 올라서 못 버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조가 절대 일단 흔들려서 되지 않고 이 결과가 진짜로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정부는 아마 1주택 이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과세 또는 투기 수요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편으로는 이 방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당청이 엇박자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하는데 당이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양도세를 좀 낮춰보겠다 혹은 종부세를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면 이 강력한 조치를 쓰면서도 사실 이게 현실에서 효과가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있는 한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계속적으로 줘야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종부세 이렇게 낼 바에는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6월달까지도 물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불협화음. 네. 그리고 언론도 역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효과를 어떤 침수봉대하거나 뭐 과잉하지 않고 그대로 좀 보여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소식이네요. 오늘은요. 이 스가 총리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에 4개월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 일본 전국에 18세 이상 유권자 한 1,09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강 내각 지지율이 39%로 지난달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서 지금 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특히 스가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9%로
직전 조사에 비해서 6%포인트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시각 내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한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이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이 시각 내각 지지율이 74%에 달했는데요. 무려 출범 4개월 만에 내각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이상 추락한 겁니다. 뭐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단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커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66%에 달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긴급사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지난 8일에 도쿄, 수도권 4개 광역 지역에 이어서 지난 14일에 지금 오사카 등의 7개 지역으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네. 이 전날에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만 해도 5,8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지난 이게 10일 한 7,00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무려 33만 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거의 4,500명 정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오늘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시정 연설이라 매년 1월에 소집되는 이 정기 국회에서 내각의 전체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연설에서 스가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라고 말은 했지만요.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최근 위안부 판결 때문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12분이 일본 정부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본 정부가 1억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은 있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긴급 사태부터 여러 가지 한일 관계부터 하나도 뭔가 본인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도쿄 올림픽도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도쿄 올림픽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스가 총리는 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일본의 부흥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방역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긴급사태 명령까지 발동되면서 과연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는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노다루 발언 때문에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고노다로는 일단 어느 쪽이든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줬는데요. 네. 현직 강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서요. 사실 이 실무진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속내를 드러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관계자들 코너도 오늘 만나봅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 마음은 간장종지. 이 아이디 맞아요. 내 마음은 간장종지.
다시 듣기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팟캐스트에 아직도 전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알아보니까 너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명랑시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다시 듣기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시도해 봐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1, 2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 이재용 부회장 실형 관련해서 발키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준법감 시위에 대해서 범죄자가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들을 감시하겠다는 말 참으로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파도타기님 그래도 실형이 나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두는 부릅뜨고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리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도 집행유예 나올까 걱정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도 문자 주셨네요. 인생의 졸려님. 오늘 아이디 정말 환상적인데요. 다들. 인생의 졸려님. 당장은 더 아플지라도 상처는 도려내야지 언제까지 진통제만 만나요. 이런 문자 주셨고 1389번님 부동산 투기 잡고 더 규제해야죠. 그리고 6118번님 1주택자에겐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을 저지해야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을 옥죄면 서민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네. TBS 정보센터 연결해서요.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미정 리포터.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네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법원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정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 구성을 지시하고 또 삼성 측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또 이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예상과 기대가 좀 어긋난 것 같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우리 영어로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하드 캐리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일, 굳은 일은 혼자서 이제 짐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숙명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종갓집 맏며느리 비슷하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이 리딩 선도 기업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기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런 어떤 논리대로 따라간다면 그동안 예. 재벌들만 열심히 봐줬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비판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봐준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그 여론재판 속에서 또 오히려 더 가혹하게 된 부분도 저는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론재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그리고 2년 6개월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됐는데 이걸 법정 구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모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삼성이란 기업을 봐줄 거냐 말 거냐 차원이 아니고 국가 경제 또 지금 민생 경제 차원에서 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계속 좀 독려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별로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냐는 부분에 재판부의 재량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의원님의 의견 어떤 건지 알겠고요.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질문 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기대가 없지 않았었는데 네. 좀 맥 빠지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표정도 별로 예전에 회견에 비해서는 표정도 별로 밝아 보이지 않으시고 조금 피곤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1년 남겨놓고 이 1년 동안에 국민들이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은 또 그리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희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 또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들 TV 앞에 모여서 끝까지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해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거나 또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나 짐작했던 것들이 그대로 확인되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왜 저러시지 하고 좀 낙심하는 실망되는 그런 질문 답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남은 1년도 크게 국정 운영 기조에서 크게 바꾸지는 않으시겠다. 네. 지난 4년 끌고 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나 뭐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무산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죠. 일단 사면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권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문을 띄웠는데 당장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계층에서 반발이 튀어나오니까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하되 이명박 대통령은 보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대통령도 고민에 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다 받았는데 오늘도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내용상 본인이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고민할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완전히 이걸 접은 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다는 그런 심경이 조금 느껴졌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때 가더라도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을 들어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사면에 호의적이었던 예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다 지지하고 찬성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조건을 대면은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이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발언은 이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듣는 사람마다 관심 포인트가 다 있을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사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그런 모양은 그런 모양새였지만은 뉘앙스 행간에 읽히는 그런 뉘앙스는 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 쪽에 마음이 조금 더 가 계신 것 아닌가. 추 장관이 하고 이제 법무부가 검찰 공격하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그 핵심 명분이 검찰 개혁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하고 잘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추 장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 셈이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죠. 내심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추미애 장관 쪽에 좀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문 대통령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행간을 읽는다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내가 다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볼 때는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정부가 그 정부의 총장이고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국정 기조를 따라라.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네. 협조적으로 해라. 이런 뉘앙스로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보여졌고요. 네. 그리고 정치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 뉘앙스로 느껴졌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주당이나 범여권 사람들 또는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겉으로 하신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이 이게 진심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윤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격했던 민주당이나 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마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공격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대통령 말씀드리지만 속으로는 윤석열이가 정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반응을 그걸 보면은 보면은 있다. 그럴 것 어쨌든 같아요. 오늘 대통령의 그 워딩은 어쨌든 좀 희망과 소망을 담은 것이다. 정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도 이제 뉴스 로우킥에서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이 입양 관련 발언 이제 취지가 조금 왜곡되게 이제 들린 부분이 있었고 이 출입기자단에 이제 청와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뭐 워딩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듣는 순간에 저거는 본인의 잘못된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노출한 거거나 아니면은 인식은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 부주의하게 오해받을 표현을 하셨구나라고 딱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요 전에도 지금 정인이 사건 과정에서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그 부모들의 학대나 그 폭력 이런 것보다 입양이라는 이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셔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좀 곤혹스러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게 양부모하고 입양 자녀하고 서로 잘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조금 서로 이렇게 입양해서 키워보다가 안 맞으면은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한 방법이다. 또는 서로 맞은 다른 아이로 입양아를 바꾸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위탁 보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도를 좀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그냥 단지 실수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많은 분이 대통령의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냥 단순하고 표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툭 그게 표현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뭐 회견 중에 막 1시간 넘게 하다 보면 사실 좀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표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요. 당내 벌써 10번째 주자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이미 10여 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2번 한 경험이 강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그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반추를 해봤을 테니까 잘한 거 잘못한 거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시행착오는 별로 없이 잘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2011년도에 시장 사직하고 지금 10년째 야인 생활을 하면서 또 좀 내공도 좀 다져진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선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또 상대 진영에서 네거티브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오전 시장은 그런 측면에 좀 강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 야권에 혹은 국민의힘 안에 이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의식하는 발언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감정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봤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인턴 시장이다. 업무 파악하는 데만 1년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해.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을 쉬신 분보다 더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변끼리 이제 신경전 불가피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끼리도 경쟁을 페어하게 하고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나이스하게 하고 젠틀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좀 뜨겁게 하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인데 같은 당 안에서는 더 그래야죠. 근데 이런 거는 일종의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는 당 내에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돌 하나 던지면 그다음 큰 돌 날아오고 더 큰 돌 날아오고 나중에 바위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누가 이걸 포문을 여느냐가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께서 먼저 이런 말씀하신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고 실망스럽다. 당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이 특히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야권이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계속 그냥 부르짖고 계신데 당 안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거티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관계자들 두 분 모셨어요. 판사 출신 서규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잘들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자가격리 한 게 아닌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들 자가격리 당하셔가지고 혹시 저한테도 변호사님도 같이 격리당한 걸로 많이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건강하다. 저는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건강합니다. 네. 오늘 이슈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 공장을 들었거든요. 집행유예를 예상하셨잖아요. 제가 틀렸죠. 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다. 제가 틀려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라는 거를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께서 처음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안을 했죠. 그때부터 이미 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들이 기소되고 이러면서 집행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못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이 우리 국민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번 건도 거의 집행유예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판결문 전문은 못 봐도 일부 이제 나온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형한 이유 등등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죄명의 하한이 징역 5년인데 징역 5년을 징역 2년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장량감경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한번 그 하한선을 감경하는 게 있어요. 네. 절반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 라고 하면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거를 들어가지고 네. 2년 6개월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최하한을 선고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현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오늘 저도 뭐 선고전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라는 건의를 할 때부터 이것은 집유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뭐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건 일종의 재판부의 먹튀 아니냐라고까지 네. 얘기했습니다. 재판부의 먹튀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이거였어요. 배석 판사님들이 굉장히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 정준영 부장판사 그 주 재판장은 네네.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그런 준법 감시 제도까지 네. 제안한 건데 배석 판사들이 그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와 경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한데다가 굉장히 본인들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견 개진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이번에 그 배석 판사님들이 경력이 짧은 분들이 아니에요. 다 그렇군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하시는 분 하다가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강력하게 의견을 제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현주 변호사가 조금 전에 그 먹튀로 표현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준법감시 삼성 입장에서는 혹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준법감시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판결 보니까 또 그들 입장에서 뒤집혀진 거잖아요. 집행유예를 그렇죠. 기대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한 집행유예 명분을 쌓기 위한 재판부의 사전 포석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삼성 관계자들도 사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경향을 보면은 삼성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도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모두 집행유예였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니까 다들 이런 경향으로 보통 재벌 회장은 집행유예,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뇌물 공여 등등의 혐의인 것이고 재판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 2년 6개월 선고된 게 뇌물 공여잖아요. 근데 그 뇌물 공여가 그냥 단순히 뇌물 공여된 게 아니고 이 불법 승계,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주는 차원의 대가성으로 뇌물이 제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도 보면은 그 부분을 인정했더라고요. 묵시적으로 이런 불법 경영권 승계 때문에 뇌물 제공한 측면들이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던 거니까 이게 이번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것과 확정된 것과 이게 연결된 거죠.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적 촉탁.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승계에 관련된 거였고 이현주 변호사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앞으로 남은 재판. 그렇죠. 서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맞은데 이게 별개 사건이 아니라 승계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잘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뭐 실세에게 비선 실세에게 뇌물을 바친 뭐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은 합병 무효의 소송은 이미 주주들에 의해서 제기돼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는 사실은 합병 무효로 할 만큼 불공정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주주들이 패소하였습니다만 그 민사소송이 뭐 이런 형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번에 기소된 사건이 그 재작년에 새롭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분식회계와 그다음에 증거 인멸 네. 그러니까 그 뭐 공장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숨겨놓고 막 네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서 새롭게 증거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거꾸로 이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협박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실형이 선고가 되면 수감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겠네요. 지금 2년 6개월 확정된 거와 생각해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건만 또 집행유예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게 또 실형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형은 하되 뭐 재판부가 또 형량은 되게 낮게 좀 선고하니까 뭐 한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수감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형량은 그렇게 높게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2년 6개월 되게 최저 한도로 네. 선고한 걸 보면은. 네. 6118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 빵을 훔친 청년에게는 가혹하고 큰 돈을 훔친 회장님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봐주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히트리스님 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네요. 네, 보통 이제 검찰 개혁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법원 개혁. 1887번님 돈을 받은 사람은 20년인데 이권을 챙기고 돈을 준 사람은 고작 2년 반이라니요. 너무 약해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은 20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2년 6개월 선고돼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뭐 그나마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2년 6개월이 굉장히 낮은 형이거든요. 최저 한도인데다가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미 1년을 복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한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정도만 살면은 또 복역하면은 이제 가석방 요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3분의 2 네.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면은 네네. 가석방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가석방 될 수 있게 하려고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2년 6개월이라는 최저 한도의 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오늘 어쨌든 뭐 정의당이나 등등에서는 물론 서기호 변호사님처럼 아무래도 불안해. 집행유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2년 반만 해도 어디야라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각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의당 이런 데서는 너무 낮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여쭤볼게요.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저는 이분이 정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쓰신 건지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네. 첫째는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출금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거 당시에 그 팀장이 김용민 의원, 네. 당시엔 변호사였죠. 이분이 밝히신 거는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 이런 문제 때문에 3월 25일 날 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출금이 된 것은 그때 이 상황을 아는 건 대검하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단밖에 몰랐는데 네. 대검이 김학의한테 수사 의뢰 될 거라는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 의뢰를 먼저 결정했고 그런데 갑자기 나가니까 긴급 출국 금지를 하게 된 상황이지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다. 그래서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 전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검찰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활동들을 이분이 여기에 참여했었나요? 하여튼 법무부나 검찰 쪽에 어떤 활동들 하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분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당시 승인 요청서에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 번호가 달려 있었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까지 이제 적었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서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고 있는데 이 경찰관이 횡단보도 신호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금 이 싸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팩트와 의견들이 막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그 기존에 불기소 결정됐던 사건 번호 2013 형제 이걸 쓰신 걸로 아는데요. 네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기소된 사건도 검사가 제기해서 기소를 하거나 뭐 무혐의가 됐던 건 기소하고 기소 유예됐던 것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거지 사건 번호를 현재 살아있는 사건 번호를 써야만 한다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내사 번호를 쓴 것도 사실은 사소한 절차적 흥결이지 뭐 승인 그러니까 긴급 출국 금지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들어간 승인 요청서에 내사 번호가 없는 번호가 쓰여졌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승인의 뭐 유효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그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게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 번호를 적은 것과 그 이후에 뭐 없는 내사 번호 적은 것, 이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그렇죠. 게 변호사님. 기존에 불기소됐던 사건 번호를 적은 것은 불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제기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사 번호를 부득이한 게 적게 된 것은 그것이 그때가 토요일 0시에서 밤에 6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00시 08분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그러면은 6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누구를 깨워서 그때 사건 번호를 유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 우선은 이제 출국 금지와 긴급 출국 금지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출국 금지는 말 그대로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됩니다. 그 요건도 있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이란 말이 붙으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게 완화되어 있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도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긴급하게 이제 출국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긴급 출국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 그러니까 의심되는지 여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사건 번호가 부여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의자로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김학의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 피의자로 정식으로 사건 번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긴급 출국 금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때 막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법 조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뭐 피의자로 사건 번호까지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조항은 없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뭐냐면은 결국은 피의자로서 정식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이거를 자꾸 문제 삼는 건데 사건 번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요건을 확실하게 다 갖춰야 되는 출국금지와 긴급 출국금지를 좀 분리해서 일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또 법무부가 입장문을 냈어요. 이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고 수사기관 요청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요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장관님의 이제 말씀 취지는 어차피 긴급 출국 금지 요청에서 약간의 이제 절차상의 흥결이 있다 하더라도 출국 금지를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출국 금지가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한 긴급 출국 금지였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도타겟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성접대 범죄는 온데간데가 없고 출금 절차 문제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스킬 놀랍습니다. 스킬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 글에 또 제가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잡듯이 뒤져서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수사 의뢰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신 건지
제가 의아한데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사실 이제 별장 성접 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요. 네네. 나머지 한 부분은 채모라는 다른 스폰서에게서 그 4,300만 원 상당의 받은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네. 그게 수사 의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 기록에 그 부분이 또 다른 스폰서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불구하고 뭐 박준영 변호사님이 페북에 보면은 지금 그 대목 말씀하신 거죠. 조사단이 되게 엉터리로 했고 수사단이 겨우겨우 이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걸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대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 수사 거군요. 의뢰서에 보면은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또 다른 스폰서 최모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로 얘기하는 지점들이 너무 달라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에 이 질문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하신 분이다. 네. 이걸 강조하신 차원이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어떤 겁니까? 정치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래야 돼라고 이제 명령 섞인 것. 우리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설마 정치 생각을 하겠느냐?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설마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믿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돼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도 서기호 변호사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를 믿는다가 아니라 두고 보겠다 이런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괜찮네. 허튼 생각하지 마. 지켜보고 있어. 네, 두 분이 또 의견 일치를 마지막에 보셨네요. 저희 관계자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뭐 오늘 시장 말씀드릴까요? 바로. 네네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월금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어쨌든 제가 좀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 좀 얘기도 좀 해드리고. 네. 이제 금요일 날을 한번 정리해드릴 텐데 일단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 사실 좀 오늘 월요일 날 출발이 좀 되게 무거워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좀 걱정이 좀 크실 거예요. 사실 네.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실형 선고도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는 상황으로 갔었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그 중국 증시는 사실 좀 올랐는데 한국 증시만 나홀로 좀 빠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도 좀 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그 압도적으로 그동안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좀 하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는 한국이 유독 너무나 좀 과열되게 좀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가격 부담과 더불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되게 어쨌든 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네. 이게 투자를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투자를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 또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 또 성장에 또 약간의 부담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막연하게 공포심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증시가 결국에 좀 막판까지 빠지는 흐름으로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을 해주지만 그 기관들에 대한 좀 매도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기관 투자들이 오늘도 좀 많이 풀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의 자금이죠. 그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의 매도는 뭐냐면은 주식 비중을 작년도에 17.2%였어요. 연기금이 이제 100이라고
어떤 이제 자금을 운영한다고 치면 네. 17.2%가 작년도 목표치였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주식 비중이 더 줄어들어요. 16.8%로. 네. 그러면 일단은 줄여야 됩니다. 이게 뭐 어찌 됐건 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들이 연초부터 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면서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정말 좀 장 막판까지 좀 힘없이 밀리는 급락장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게 이번 주에 3,000선이 무너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3,000선 깨질 수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3,000선 이제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깨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찍었던 이제 증시 고점이 3,250포인트를 넘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과거에도 데이터가 있지만 10%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2,900포인트까지는 빠져도 그게 전혀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조정을 오히려 겪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없이 갔을 때는 네. 오히려 대세하락이 나온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서 뭐 10%까지 하락하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조정은 차후를 대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10%는 아니더라도 3,000이 깨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정상적인 조정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디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좀 뭐 일정들도 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일 앨런 재무장관 후보가 이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굉장히 정치 우호적인 분이신데 어떤 발언하는지 보시고 20일 날은 바이든 미국 그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외쳤거든요. 네네. 당선되자마자. 네.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는 그러니까 당선인은 어떤 취임식 연설을 할지 그게 전 세계 경제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고 그다음에 21일 날 이제 수출입 동향 같은 거 발표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전체 그림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무 식상한 것보다는 네네. 앞으로 좀 좋아지는 쪽, 성장하는 쪽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요새 뭐 인공위성 발사한다. 하나그룹이 얼마 전에 인공위성 회사 하나 인수했거든요. 네. 근데 뭐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도 지금 인공위성이나 우주 사업에 열을 올리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생태계가 커지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방산업체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래서 무기 만드는 좀 방위산업 업체 이번 주에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말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죠. 구해줘 지구. 매일 환경 칼럼으로 만나던 쓰레기센터의 이동학 대표, 오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처음 같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맨날 음성으로만 듣다가. 네, 저도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먼저 이 쓰레기센터 대표신데 이 쓰레기센터는 어떤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인간의 몸속으로까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이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연구와 활동과 행동을 함께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하신 거죠? 제가 2020년 2월에 쓰레기 책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2020년 7월 달부터 행동으로 실제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되겠다 시민들과.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구해줘 지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이제 분리배출, 재활용 이런 분야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네.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면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 네네.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렇군요. 네. 먼저 그럼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이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거는 투명 플라스틱, 네네네. 투명 페트병, 요것을 지금 별도로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이제는 따로 별도로 모아야 되고요. 네. 단순히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비워주시고 물로 한번 헹구고 그다음에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라벨을 벗기고 버리셔야 됩니다. 뚜껑까지 닫아서? 네.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적용이 됐고 아마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적용이 돼요. 예. 올해 12월 20일 아직 조금 시간은 있군요. 예.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관리 대상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요,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소규모를 빼게 되면 그래도 한 17,000단지, 한 1,033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통장님들이나 경비 우리 하시는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어쨌든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 다 버리고 한번 헹구고 라벨 떼고 뚜껑까지 닫아서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된다. 그렇죠. 네, 할 게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페트병 색깔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요,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될 여러 가지 이 분야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쇄를 해가지고 녹이면 실로도 다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발도 만들 수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쓰여졌던 게 1, 2%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다른 나라로부터 한 22,000톤 정도 평균, 연평균 이 정도를 수입을 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다 버린 페트병을. 수입을 했다고요? 네. 예,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페트병을 별도로 한번 모아보자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 아마 올해 적정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뚜껑 질문이 많은데요. 뚜껑도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등등.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분리를 할 때요, 이게 수분, 물에다가 넣고 분리를 하는데요. 페트병 소재하고 뚜껑 소재하고 이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물에 가라앉고 하나는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닫아도 상관이 없다. 혹은 뚜껑을 열어서 버리셔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런데 환경부 지침은 뚜껑을 압축을 한 다음에 최대한 찌그러뜨린 다음에 공기를 다 빼고 뚜껑을 닫으라는 게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내보내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내보내자. 그리고 맞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 보면은 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이 물건은 어디에 소속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물건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헷갈릴 때는 그 상품 포장지를 잘 보시면 거기에 이상한 삼각형 마크가 있어요. 화살표가 3개짜리. 그래서 그 마크에 플라스틱이라고 적혀 있으면 플라스틱에 배출하시면 되고 비닐이라고 적혀 있으면 비닐에 버리시면 되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 품목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이 마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상품의 포장지나 아니면 캔이라고 하면 그 캔의 겉면에 한 병이나 다 겉면에 이런 표시가 의무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에서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집콕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배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좀 애매한 이게
뭐 재활용이 될 것처럼도 보이고 안 될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 포장지에도 잘 살펴보면 이런 표식이 다 있나요? 대부분? 예, 그릇류에도 플라스틱에도 다 이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시고 특히 음식물을 시켜 먹은 그릇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서 버려주셔야 돼요. 세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더러운 게 쓰레기가 아니고 깨끗한 쓰레기들은 다 자원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네. 우리나라 가정에서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한 80% 이상이 이 수거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네. 분리수거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비교를 한다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종량제 봉투 외에는 네네. 대부분 분리 배출을 하고 있고요. 종량제 그렇죠. 봉투를 하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 배출해서 버리는 것이 생활 양식에 아예 배어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각과 매립이 각각 한 6%, 8%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으로 통계상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높지만 여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분리 수거돼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아니고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85%가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별장으로 들어갔을 때 재활용이 안 되고 탈락하는 쓰레기들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물류를 담았던 용기라든가 이런 게 기름이 막 묻어 있고 네네. 이런 경우들은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80%가 넘는다는 비율은 재활용 비율이 아니라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율인 것이고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아마 절반 이하일 거예요.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분리 배출돼서 가져오는 것들은 100%를 가져오면 이 중에서 한 30%는 탈락한다고 그러고요. 네. 주택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대략 한 70%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이제 재활용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못하는 거네요. 뭐 네, 몰라서든 실수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도 있을 테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일단 실생활에서 많이 실수하시거나 많이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로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옥수수 때나 뭐 양파 껍데기나 마늘 껍데기류, 그다음에 계란이나 뭐 메추리알 껍데기 네네. 이런 껍데기류는 사실 종량제 봉투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내용물만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 현장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선별장에서 사실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손에 큰 것들만 빠르게 이제 이 레일 위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손보다 큰 거를 탁탁탁 집어가지고 이제 분리 수거를 또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대부분 다 쓰레기장으로 다시 간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대표였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마무리에도 어울리는 노래 한 곡씩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일 아침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맨젤과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부른 Baby It's Cold Outside 군요. 네, 밖에 춥대요. 네,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